또 한 분 오셨습니다. 위드금융의 정태근 팀장도 함께해 주셨네요. 어서 오십시오. 자, 시장 얘기 좀 더 들어가 보죠. 아까 뭐 쭉 깔아놨는데 다뤄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벤트들을 종합해 본 결과 호재와 악재를 구분해 보면은 아직은 악재 쪽 좀 분산스러운 재료들이 좀 많긴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일발 장전은 내용 정리를 추석 모드, 이 모드라는 것은 통계학적 용어, 확률 용어고요. 가장 빈도가 많이 나타나는 현상이죠. 그러니까 연휴를 앞두게 되면은 그 뭐 영어 표현으로는 할리데이 리스크, 그래서 연휴 기간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몰라, 이런 걱정거리 때문에 미리 경계하는 것이 나타난다, 그런 의미고. 자, 삼성전자에 대한 이익 증가율 기대치는 계속 올라간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삼성전자에 대한 기대치가 올라가니까 여타 개별주에 대한 기대치가 다 종합적으로는 떨어져 버리는 그 시소 효과가 좀 있다. 이런 내용도 좀 참고해 봐야 되겠죠.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 위축은 앞서 김영민 매니저도 얘기해 주셨지만 좀 분산이 되다 보니까 어제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이 단 3종목. 그러니까 열기가 좀 많이 식고 있는 거죠. 오늘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일본의 엔화를 계속 관찰하고 있는데, 엔화가 강세를 나타내면서 원화가 같이 동반 강세를 나타냈던 것은 부정적이다. 오늘 역외 환율은 또 6원이나 급등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환율이 들쭉날쭉거리면은 시장의 변동성은 더 키우기 마련이고 방향을 잡지 못하는 게 문제죠. 자, 그래서 종목을 지금 접근하는 것이 옳은지, 내일 뭐 배터리 데이도 있기 때문에 미리 한번 당겨가지고 그걸 볼 것인지, 아니면 시장을 조금 보수적으로 가서 인버스 ETF 같은 기업 종목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걸로 조금 시장 위험을 피해가는 것이 맞는지. 그래서 저는 이제 종목은 오늘 뭐 딱히 찍지는 않고 인버스 ETF에 대해서 어떤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지 정태근 팀장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글쎄요, 제가 인버스를 매매를 주식을 하면서 딱 한 번 했었거든요. 딱 한 번 했었는데 만족스러워, 시장이 많이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익률이 만족스럽지는 않더라고요. 그렇죠. 사실 인버스 ETF 같은 경우도 파생 상품의 성격이 좀 있기 때문에 방향성을 잡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레버리지 ETF 같은 경우는 이제 주가가 올라가는 트렌드를 잡으면은 수익률이 오히려 괜찮고, 인버스 ETF 같은 경우는 사실 하방 추세를 잡을 때 이렇게 잡는 건 그게 맞는 건데. 그래서 좀 그런데, 그래서 그 뒤부터는 인버스를 잘 하지 않는데 첫 번째는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수익률 측면에서 이렇게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인버스 정도 ETF, 그러니까 레버리지라든지 그리고 인버스 이런 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좀 자금을 많이 투입을 해야 그래도 현금 100%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수익률 측면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저는 투자금이 작으면 수익률 퍼센테이지를 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투자금이 좀 많으면은 퍼센테이지보다는 수익금을 보라고 좀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면은 소액 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퍼센테이지 측면에서 별로 이렇게 만족스러운 수익률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별로 좀 권하고 싶지는 않고요. 그럴 바엔 차라리 저는 현금을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다시 시장에 앞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조정 시 저점 분할 매수 이런 것들이 이제 용어상 많이 쓰이는데 그게 그렇게 안 되고. 그죠? 현금도 종목입니다. 현금 가지고 계세요? 절대 현금 못 가지고 있는데, 절대는 아니지만 경험상 보면 주변에 그렇게 안 돼요. 아예 그 HTS를 지워버리거나 MTS를 지워버리고 덮어둘 수는 있지요.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는 잘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인버스 ETF를 하는 거는 실제 수익률을 제고하는 것보다는 뭐 한 발 좀 떨어져 보는 거죠. 그런 의미는 어떤가. 뭐 그런 의미라면 부정을 못 하겠네요. 아니요. 근데 저거보다는 뭐 김명민 매니저는 그래도 오늘 기업을 찾아가지고 시장에 반격하겠다, 이런 어제 전략도 있고. 그 말도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저께 코스닥에서 1000종목 넘게 하락했지만 그래도 상승한 종목은 분명히 있었거든요. 분명히 있죠. 그래서 그 종목을 찾아서 나는 해보겠다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시장을 대응할 때에 대한 어떤 관점의 차이인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솔직히 지금 같은 시장 머리 아파서 별로 매매 안 하고 싶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김용희 매니저처럼 그 속에서 희망이 있다, 솟아날 구멍이 있다, 우리가 그래도 수익 낼 수 있다, 이렇게 이끌어주신 분이 있다면 하는 것도 자신감을 심어주는 거죠.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되게 존경해요, 저 김용희 매니저를.
아유, 그런 말씀 좀 제가 민망하고요. 사실은 저도 사실은 우리가 이제 또 방송에서 오늘은 종목이 없습니다 또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없는 거지, 뭐. 어쨌든 뭐 종목을 또 찾다 보니까 네. 아, 이런 또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이런 종목을 또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 이제 이런 관점을 이제 제시를 해드리는 거고 ETF 이제 화두를 좀 던져주셨는데 저는 사실 고백컨대 한 2달 정도 전까지는 네.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ETF 가지고 있다 그러면 다음에도 하시라 그랬어요. 손실임에도 불구하고 빨리 자르셔라. 그랬는데 이제 최근에는 ETF를 또 갖고 계신 분들, 뭐 비중이 많으신 분들은 줄이시라고 말씀을 좀 드리지만 보유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어쨌든 이 인버스 ETF 같은 경우는 뭐 인버스가 됐건 뭐 고버스가 됐건 인버스 네. 2X가 됐건 어쨌든 하방 리스크를 어찌 보면 이제 좀 분산시키는 그런 이제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저께 코스닥 시장에 1000개가 넘는 종목이 빠졌어요. 사실 거의 뭐 90% 이상의 종목들이 다 하락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내가 들고 있는 전 종목이 다 빠지는데 그래도 인버스가 약간 좀 보완을 좀 해준다 그러면 네. 어쨌든 우리가 심리적으로는 그렇죠. 한숨을 돌리는. 그렇죠. 그런 효과를 근데 이제 가질 수 있다는 여기에 거거든요. 또 한 방에 또 들어가시면은 네. 거꾸로 타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파도가 맞아요. 역파도가 돼서 뭐 오늘 시장 어떨지 모르지만 어떤 뭐 장중에 반등 시도가 나온다든지 내일 또 어떤 이벤트가 있어갖고 시장이 또 플러스로 반등을 한다 그러면 인버스는 또 거꾸로 되기 때문에 상실감이 더 커질 수 있긴 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인버스를 지금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난 3월 이후에 국내 증시에서 상당히 좋은 성과를 내시고 있어요. 거의 역대급의 성과를 내시고 계시는데 네. 그 성과를 까먹은 상당 부분이 뭐냐? 바로 이 인버스와 고퍼스 때문이거든요. 요거에 투자해서 이제 수조 원이 지금 물려 있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인버스와 고퍼스의 투자 전략은 이걸 가지고 돈을 번다라기보다는 사실상 리스크를 조금 해지하는 차원에서 시장을 이제 하락이 들어올 때 약간 이제 방어하는 차원에서 일부 비중을 가지고 트레이딩을 하는 거지 절대로 이걸 가지고 무슨 큰 대박을 터뜨리기 위한 투자를 할 시점은 결코 아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된다는 네.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근데 우리나라도 이 문제가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이 다 오픈이 되잖아요. 근데 인버스 ETF에 개인 투자자가 많이 샀다, 쏠려 있다 그러면은 그거를 거꾸로 뒤집어요. 이런 경우 많다니까 실제 그렇죠. 그래서 기관 투자자나 외국인 투자자들은 아 인버스 ETF에 개인 투자가 몰려서 주가가 반등하겠네. 거꾸로 이렇게 생각한다고 휴먼 인디게이터로 지표를 잡아가지고. 그래서 사실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 다 이게 덮어버려야 돼요. 가리고 옷을 해야 되는데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공개해야 되는 아주 독특한 시장입니다. 그래도 공개가 되기 때문에 그래도 좀 공평하다라는 생각이 그래요? 좀 들지 오히려 않나요? 공평한가요? 네. 그러니까 어찌 자, 그러면 보면은 저거는 좀 덮고. 네. 그 정보에 대한 어떤 비대칭성이 네. 있으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종목보다는 그래도 시장이 그나마 좀 낫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그러니까 이런 정보들이 좀 공개가 돼 있다 보니까 정보의 비대칭성에서 조금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방어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좀 있는 거는 사실이거든요. 긍정적인, 네. 순기능적인 것들. 그래서 저는 공매도 금지가 그래서 저는 공매도 금지가 아니라 공매도 금지를 개인도 했으면 할 수 있게 열어줬으면 솔직히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공매도가 어찌 보면 투자 기법 중에 하나인 거잖아요. 하나인데 그게 외국인만 하고 그다음에 하락할 때 뭐 그 대차 잔고가 늘어나게 돼서 공매도가 늘어나면서 손실이 더 커진다. 근데 투자 시장에서 우리가 지금 뭐 예금 적금을 하는 게 아닌데 투자 시장에서 이거를 손실을 보전받고 이건 솔직히 아니라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그럴 것 같으면 아예 안 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은 예전에 욕을 먹었어요. 네. 저런 얘기 하지 말라고. 네. 그리고 아까 전에도 그 매니저님께서 얘기하셨는데 예전에 모 방송에서 종목 없다 얘기했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한번 PD님하고 한번 싸운 적이 있는데. 아니 뭐 그러니까 종목을 그걸 없을 때도 매일, 없다고 얘기해 주는 것도 있어야 된다 생각해요, 저는. 그렇죠. 이게 사실 매일 방송을 하시는 분들의 고충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 네. 집단들도 보면은 약간 그 자판기 증후군 네. 동전 넣으면 커피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뭘 끄집어내야 된다는 네. 강박관념은 좀 버리되 네. 예, 요 내용은 좀 무거우니까 넘어가고 내일 배터리데이 얘기해야 돼요. 네, 네. 배터리데이. 배터리데이의 관전 포인트는 세 가지라고 합니다. 이제 새로운 배터리의 화학물질이 나올지, 더 커진 배터리 용량을 구현했을지, 그리고 또 이제 배터리 셀에서 과연 전이원소, 이 코발트라고 합니다. 코발트를 제거하는 기술을 성공했는지, 뭐 이거죠. 어떨까요? 좀. 네, 어쨌든 뭐 테슬라가 지금 이렇게 이제 혁신 기업으로 칭송을 좀 받고 있는 이유는 기술을 그만큼 또 선도를 해왔다. 비단 테슬라가 이제 전기차를 만드는 제조 기업으로뿐만 아니라
전기차에 이제 자율주행을 이제 씌워놓은 소프트웨어의 강점도 상당히 좀 크고, 그리고 이 모든 기술을 이제 맨바닥에서 시작해가지고 거의 대부분 배터리를 제외한 모든 분야를 다 내재화를 시키고 있다라는 부분,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좀 생각을 해보시면 되는데, 여기에 이제 활용 점정이 좀 될 수 있는 게 배터리 기술을 또 선도하는 새로운 뭔가 트렌드를 좀 제시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내일 이제 배터리 데이가 상당히 좀 주목을 좀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시장의 우려는 거기서 너무 센세이션한 기술이 나와서 우리가 뒤로 밀리는 거 아니야? 그렇죠. 이런 아주 단순한 우려가 있었잖아요. 네. 실제 또 LG화학은 다른 영향이긴 합니다만 기업 분할 이슈 때문에 주가가 지금 러프하게 네. 떨어지는 거고. 근데 어제 이제 시장에서 보시면 그 폭락장, 뭐 급락장 속에서도 그래도 2차 전지와 관련된 종목들은 살아 있었거든요. 네. LG화학은 이제 좀 빠지긴 했지만 또 기관 외국인들이 또 3거래일 연속으로 계속 또 매수를 좀 해주고 있고, 아무래도 마음이 좀 상하신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투매를 조금 하신 부분 때문에 주가가 좀 많이 밀려났지만, 오늘 이제 뭐 테슬라의 이제 창업주인 앨런 머스크가 사실 이게 이제 공식적으로 나온 발언인지 모르겠는데, 일부에서는 새로운 이제 배터리의 기술을 이제 제시를 하는데 이게 2022년 전에 상용화되기는 힘들다. 그래서 LG화학과 파나소닉의 물량을 줄일 계획이 없다. 뭐 이런 발언을 했다라는 보도도 좀 하지만 있었거든요. 그런 기술로는 가야 된다. 그렇죠. 이제 네, 그러니까 그렇게 뭐. 미래의 청사진을 이제 제시하는 정도의 의미. 그리고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이제 얼마 전에 또 LG전자가 윙이라고 하는 가로폰을 또 출시를 했고, 또 롤러블 스마트폰이라는 걸 또 출시를 좀 했잖아요. 네. 이게 이제 미래 이제 스마트폰이 어떻게 변모를 할 것인지 폼팩터의 이제 역할을 좀 하는 거라고 보면, 이번 배터리데이도 그런 정도의 저는 의미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배터리데이가 끝나자마자 LG화학이나 파나소닉의 물량이 줄어들고 CATL의 물량이 급증하면서 전고체 배터리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거. 어쨌든 상당 기간 동안은 지금 하이니켈 계열의 2차 전지 배터리가 전기차에 탑재될 가능성이 월등히 좀 높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뭐 배터리 밸류 체인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이 단순히 어제 제가 상신 EDP 부품주로 소개를 좀 해드렸던 것처럼 네. 뭐 소재뿐만 아니라 부품, 자동차 부품 쪽에서도 분명히 좀 재평가가 될 수 있겠다. 오히려 배터리 데이와 관련된 여러 논란이 좀 있지만, 배터리 데이가 끝나고 나면 우리 이제 2차 전지와 관련된 종목들은 오히려 조금 더 매수세가 또 좀 몰릴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하거든요. 네. 새로운 오히려 수혜주들이, 예를 들어서 뭐 테슬라가 뭐를 채택했을 때 어떤 종목들이 또 수혜주가 될 건지 벌써부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수혜주 찾기에 이제 좀 분주한 것처럼, 새로운 또 관련되어 있는 전고체와 관련된 뭐 M+ 같은 이런 종목들이 또 어저께 부각이 좀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이 하나둘씩 오히려 나온다면 2차 전지와 관련된 종목들이 더욱 좀 부각을 좀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자, 뭐 개별 연관성 있는 기업들 몇 가지 또 해주셨잖아요. 네네. 네. 김현 매니저는 또 시간이 되셨으니까 보내드려야 될 것 같고. 네. 오늘 이벤트는 있나요? 네, 오늘도 이제 장 끝나고 나서 오후 4시에 무료 공개 방송도 진행을 좀 해드리도록 할 거고요. 오늘은 일단 시장에 지금 이슈들이 좀 너무 많아서 네. 뭐 은행주들 또 스캔들과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몇 가지 또 미국에서 이제 제기되고 있는 이슈들이 조금 있잖아요. 뭐 대법관 임명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정치적인 또 이슈. 그렇죠. 부양책이 또 좀 지연될지도 모른다. 뭐 이런 리스크들이 조금 있는데, 그런 이제 리스크들 좀 분석을 좀 해드리면서 추석 전까지 우리 시장 또 대응 전략을 조금 세워볼 수 있도록 무료 공개 방송 좀 준비를 해볼 테니까요. 장 끝나고 나서 오후 4시에 다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개장을 함께, 개장이 아니라 오프닝을 함께 해주신 김영민 매니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